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맑은 물이 흐르고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세월조차 쉬어가는 듯한 고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풍요로움을 노래하던 이 마을에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김선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식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와서 지나가던 나그네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곤 했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 어귀에서도 가장 볕이 잘 드는 명당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기와 지붕 위로 솟은 굴뚝에서는 언제나 구수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며 사람 사는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워 보이는 기와 집에도 언제부턴가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이 집의 안주인이었던 부인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뒤부터였습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새해가 흘렀지만 김선비의 집 마당에는 여전히 쓸쓸한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안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장독대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고 부인이 생전에 아끼던 화단의 꽃들도 주인을 잃은 슬픔을 아는지 시들시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매일 사랑방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던 사랑방은 이제 침묵만이 가득했고 가끔 들려오는 것은 마당을 쓰는 늙은 하인의 빚을 소리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쑥해진 김선비의 얼굴을 볼 때마다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저토록 정이 깊은 분이 부인을 잃고 상심하여 몸까지 상하니 이를 지켜보는 이웃들의 마음 또한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김선비의 아내는 본래 마음씨가 곱고 지혜로워 집안의 대소사를 빈틈없이 처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하늘처럼 섬기면서도 아랫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아내가 갑자기 곁을 떠나자 김선비는 마치 세상의 빛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방 안에 틀어박혀 아내가 남긴 물건들을 어루만지며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유모가 정성껏 끓여온 죽조차 입에 대지 않아 식어버리기 일쑤였고 밤이 깊어지면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끼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선비의 적막한 마당에 작고 귀여운 참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여느 참새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어딘가 모르게 깊고 슬퍼 보였습니다. 이 작은 참새는 다른 새들과 달리 사람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선비가 앉아있는 마루 근처를 맴돌며 마치 그를 위로하려는 듯 고운 목소리로 지저귀곤 했습니다. 김선비가 마당으로 내려서면 참새는 포르르 날아올라 그의 어깨 근처를 배회하거나 그가 걷는 발걸음을 따라 총총거리며 뒤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히 날아온 새련이 생각했던 김선비도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곁을 지키는 참새에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루 끝에 쌀알을 몇 톨 놓아주기도 하고 멍하니 앉아 참새가 모이를 쪼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참새는 김선비가 주는 모이를 먹고 나면 곧바로 날아가지 않고 처마 끝에 앉아 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참새의 눈망울은 마치 할 말이 있는 듯 그윽했습니다. 사실 이 참새는 병으로 죽은 김선비의 아내가 환생한 것이었습니다. 죽어서도 남편을 두고 차마 저승으로 갈 수 없었던 부인의 간절한 영혼이 작은 새의 몸을 빌려 이승에 머물게 된 것이지요. 참새가 된 부인은 남편이 곡기를 끊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말을 할 수 없기에 그저 남편의 곁을 맴돌며 날갯짓으로 바람을 일으켜 그의 땀을 식혀주거나 슬픈 노래를 불러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려 애썼습니다. 김선비는 알 수 없는 이끌림으로 그 참새를 분이라고 부르며 마치 죽은 아내를 대하듯 다정하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분이 녀석, 오늘도 밥은 잘 먹었느냐? 날이 차니 일찍 들어가 자거라. 하고 말입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찬바람이 문풍지를 울리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붉게 익은 감들이 매달려 파란 하늘과 대조를 이루었지만 김선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불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돌보던 늙은 유모는 주인마님의 건강이 날로 쇠약해지는 것을 보며 근심이 태산 같았습니다. 유모는 김선비의 어머니 때부터 이 집안을 지켜온 충직한 하인이었기에 김선비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꼴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달인 보약을 쟁반에 받쳐들고
사랑방 앞에서 헛기침을 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으리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십니다. 먼저 가신 마님께서도 나으리가 이렇게 몸을 상하는 걸 원치 않으실 겁니다. 제발 기운을 차리셔요. 유모의 간곡한 부탁에도 김선비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는 창호지 문 너머로 비치는 참새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참새는 오늘도 어김없이 창가 나뭇가지에 앉아 방 안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한숨을 내쉬며 쟁반을 마루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마을의 어르신 몇 분이 지팡이를 짚고 김선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존경받는 노인들이었는데 김선비의 집안이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하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랑방에 마주 앉은 노인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김선비에게 재혼을 권유했습니다. 김선비 자네 심정은 이해하네만 집안에 안주인이 없으니 꼴이 말이 아니네.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김선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아내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그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의 말씀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기에 함부로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 건너 마을에 참한 규수가 있다고 하네. 늦기 전에 세 사람을 들여 집안의 온기를 되찾게나. 노인들은 끈질기게 김선비를 설득했습니다. 그 시각 창밖의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참새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참새의 작은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여인을 맞이한다면 자신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챙겨주는 이 없이 홀로 늙어가는 것을 볼 수 없는 안타까움도 교차했습니다. 참새는 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날개를 파닥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처량하던지 방 안에 있던 김선비의 귀에도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김선비는 대화 도중 문득 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참새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날아들어와 김선비의 무릎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노인들은 깜짝 놀라며 허허 산짐승이 사람을 겁내지도 않는구먼 하고 말했습니다. 김선비는 참새의 부드러운 깃털을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내가 어찌하면 좋겠소. 당신을 잊고 새 사람을 들이는 것이 정녕 옳은 일이오. 참새는 김선비의 손길에 머리를 비비며 그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두 존재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돌아가고 밤이 깊어지자 김선비는 호롱불 아래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내의 흔적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그림, 장롱 속에 곱게 개어놓은 옷가지들, 그리고 손때 묻은 반잼고리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참새는 방 한 구석 횃대에 앉아 졸지도 않고 김선비를 지켜보았습니다. 김선비가 한숨을 쉴 때마다 참새도 떽 하고 짧게 반응하며 그가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었습니다. 밤바람이 거세지자 문풍지가 요란하게 떨렸고 김선비는 으슬으슬한 한기를 느끼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집안의 여인의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에는 벌써부터 김선비가 재혼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김선비의 앞날을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점잖은 양반이 새 장가를 든다지. 이번에 들어올 사람은 꽤나 먼 곳에서 온다던데. 그래야지. 그 넓은 기와집을 혼자 지키고 있어서야 쓰나. 아낙네들의 수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참새는 아침 일찍부터 먹이를 구하러 나갔다가 우물가에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새는 콩닥거리는 가슴을 안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낯선 중년 여인이 와서 유모와 무언가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인근 마을에서 소문난 매파였습니다. 매파는 화려한 옷차림에 입담이 좋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유모를 구슬려 김선비의 마음을 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유모. 이번 처자는 정말 놓치기 아까운 규수라니까. 얼굴도 곱고 살림솜씨가 야무져서 들어오기만 하면 이 집안이 금방 일어설 거야. 유모는 매파의 말에 솔깃하면서도 죽은 마님을 생각하면 선뜻 동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안을 이끌어갈 안주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유모는 갈팡질팡하는 표정으로
매파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참새는 지붕 용마루에 앉아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불안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매파가 추천하는 여인에게서 어딘지 모를 서늘하고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참새는 본능적으로 그 매파가 가져온 혼담이 좋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새의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새는 답답한 마음에 마당을 빙빙 돌며 평소보다 크고 날카로운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마치 안 돼요. 그 사람을 들이면 안 돼요. 라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유모는 참새의 유난스러운 행동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순하던 분이가 오늘따라 왜 저리 시끄럽게 운담. 배가 고픈가. 유모는 부엌으로 가서 쌀독을 뒤적였지만 참새는 먹이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계속해서 매파의 머리 위를 맴돌며 위협적인 날갯짓을 했습니다. 매파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웬 새가 이리 날뛰어. 결국 김선비는 주변에 끈질긴 권유와 집안을 걱정하는 유모의 눈물, 어린 호소에 못 이겨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은 아내의 위패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부인네 비록 몸은 세 사람을 맞이하나 마음만은 언제나 그대 곁에 있을 것이요. 부디 이 못난 남편을 용서하시오. 김선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위패 옆에 앉아있던 참새도 고개를 떨구고 슬프게 울었습니다. 김선비의 결심이 서자 혼례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있는 잔치라며 들떴지만 김선비의 집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차분했습니다. 붉은 초롱이 마당에 걸리고 떡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김선비의 표정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오색 테이프가 휘날리고 신부를 태운 가마가 마을 어귀로 들어왔습니다. 연지곤지를 찍고 화려한 화롯을 입은 새 신부가 가마에서 내릴 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미모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아이고, 선녀가 따로 없네. 김선비 복도 많지.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칭찬하기 바빴지만 지붕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참새의 눈에는 신부의 얼굴에 스치는 싸늘한 미소가 포착되었습니다. 새 신부, 즉 후처가 될 여인은 겉으로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집안의 곡간과 재물을 탐색하듯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참새는 불안감에 몸을 떨며 가마가 들어오는 대문을 향해 슬프게 지저귀었습니다. 혼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김선비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술잔을 받는 손은 가늘게 떨렸고 신부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지만 김선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음속으로 죽은 아내의 이름을 되뇌며 괴로워할 뿐이었습니다. 참새는 혼례청 근처 감나무 가지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하객들이 던지는 밤과 대추가 마루에 구를 때 참새는 나라와 대추 하나를 물고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떨어뜨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이 결혼이 깨지기를 바라는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작은 새의 몸부림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신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김선비와 후처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후처는 김선비의 안색을 살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피곤하실 텐데 약주 한 잔 더 하시지요.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술상을 끌어당기며 김선비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김선비는 마지못해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탁탁하고 무언가가 창호지 문을 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새였습니다. 참새는 늦은 밤까지 잠들지 않고 신방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처는 미간을 찌푸리며 밤중에 웬 새가 저리 시끄럽게 굴까요? 내일 날이 밝으면 저놈의 새 둥지를 헐어버려야겠습니다. 라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김선비는 후처의 날선 말에 깜짝 놀라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인, 저 새는 이 집 식구나 다름없는 미물이요. 함부로 해하지 마시오. 김선비의 단호한 말투에 후처는 짐짓 놀란 척하며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서방님이 아끼시는 새인 줄 몰랐습니다. 후처는 부드럽게 웃어넘겼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섬뜩한 한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저 참새가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김선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후처는 창문을 노려보며 입모양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자. 미물 따위가 감히 내 심기를 건드려. 참새는 그 살기 어린 시선을 느끼고 몸을 움츠렸지만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후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사람들을 부리며 안주인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고 날카로웠으며 하인들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유모가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려오자 후처는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타박을 주었습니다. 이 집안 법도가 고작 이 정도인가? 국이 식었지 않은가? 유모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이를 지켜보던 김선비는 난처한 표정으로 헛기침만 했습니다. 참새는 부엌 문지방에 앉아 후처가 유모를 구박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전 부인이 살아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집안에 서서히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후처의 관심은 오로지 곳간 열쇠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선비에게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겠다며 열쇠를 요구했습니다. 김선비는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성격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곳간 열쇠를 내어주었습니다. 열쇠를 받아든 후처의 입가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곳간 문을 열고 쌓여있는 곡식과 비단들을 확인하며 흡족해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야. 그녀의 욕망은 끝이 없었고 김선비에 대한 애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 이 집에 들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참새는 지붕 위에서 후처가 곳간을 드나들며 값비싼 물건들을 따로 챙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후처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수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내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김선비가 마실 탕약 그릇 주위를 서성거렸습니다. 참새는 부엌 창살 틈으로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후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약봉지를 뜯으려 했습니다. 그때 참새가 짹하고 날카롭게 소리치며 부엌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참새의 등장에 놀란 후처는 약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하얀 가루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에이, 저 망할 새가. 후처는 빗자루를 들고 참새를 쫓아내려 했지만 참새는 날쌔게 피하며 부엌 안을 어지럽혔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유모가 달려왔고 후처는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가루를 발로 문질러 없앴습니다. 아님, 무슨 일이십니까? 유모가 묻자 후처는 얼굴을 붉히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저 새가 들어와서 곡식을 쪼아 먹기에 쫓으려던 참이야. 유모는 흩어진 쌀알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바닥에 남은 희미한 하얀 자국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참새는 부엌 밖 나뭇가지로 피신하여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막았지만 다음에는 어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참새는 김선비가 있는 사랑방을 바라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남편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교교하게 흐르는 마당에 참새 한 마리가 외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김선비의 기침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후처가 들어온 뒤로 김선비의 건강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참새는 자신의 작은 날개로 남편을 덮어줄 수 없음을 한탄하며 달림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서방님을 지켜주세요. 저 악한 여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스산하게 울었고 참새의 기도는 밤하늘 높이 올라가 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전운이 감돌고 참새와 후처 사이에 숨막히는 대결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새 부인이 들어온 뒤로 김선비의 집안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주인이 생겨 집안이 정돈되고 활기가 도는 듯 했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낙엽은 깨끗이 쓸려 나갔고 장독대는 반질반질 윤이 났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하인들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예전 마님 시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부엌에서도 이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한숨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새 부인은 김선비가 보는 앞에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 다정하고 현숙한 아내였으나 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차갑고 매몰찬 주인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주는 밥의 양을 줄이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일을 시키며
조금이라도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집안의 터줏대감이나 다름없는 늙은 유모에 대한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유모는 김선비를 업어 키운 사람이기에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후처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후처는 유모가 나이가 들어 손이 느리다거나 귀가 어둡다는 핑계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아니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행주 냄새가. 이게 뭔가 당장 다시 빨아오지 못해. 후처의 표독스러운 고함 소리가 안채 담장을 넘어 사랑방 근처까지 들릴 때도 있었지만 김선비가 기척을 내면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목소리를 낮추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연기를 했습니다. 유모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주인 어른의 심기를 어지럽힐까봐 입을 꾹 다물고 눈물을 훔치며 부엌 구석으로 물러나곤 했습니다. 지붕 위에서 혹은 담벼락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바로 참새분이었습니다. 참새는 후처가 본색을 드러낼 때마다 분노에 차서 날개를 푸르르 떨었습니다. 참새는 후처가 하인들이 먹을 밥에 섞인 돌을 골라내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김선비 몰래 맛있는 고기와 생선을 혼자 먹어 치우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참새는 그럴 때마다 후처의 머리 위로 날아가 똥을 싸거나 빨래를 넣을 때 흙을 떨어뜨려 소심한 복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후처의 도끼는 더욱 강해졌고 참새를 향한 증오심도 커져만 갔습니다. 후처는 빨래를 걷다가 참새가 보이면 돌멩이를 집어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놈의 새가 아주 상전 노릇을 하려 드네. 언젠가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털을 다 뽑아버릴 테다. 김선비의 건강은 새 장가를 들고 나서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본래 마음의 병이 깊었던 탓도 있었지만 후처가 지어 올리는 보약이라는 것을 먹고 나면 이상하게도 속이 더부룩하고 기운이 빠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김선비는 그저 자신의 몸이 늙고 병들어 약발이 받지 않는 것이라 여겼지만 참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참새는 후처가 약탕관을 다룰 때마다 풍기는 기묘하고 역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후처는 약을 다릴 때면 부엌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참새는 뚫어진 창호지 구멍으로 그녀가 품속에서 꺼낸 정체불명의 가루를 약탕관에 털어 넣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 가루가 들어가면 탕약의 색은 더욱 검어지고 끓는 소리마저 음산하게 들렸습니다. 참새는 김선비가 그 약을 마시는 것을 막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김선비가 약사발을 들 때면 참새는 창가에 앉아 미친 듯이 울어대거나 방문을 부리로 쪼아대며 주위를 끌려 했습니다. 쪽쪽쪽쪽쪽쪽. 그 소리는 마치 드시지 마세요. 그건 약이 아니라 독이에요. 라고 절규하는 듯 했습니다. 김선비는 참새의 유난스러운 행동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분이 녀석 내가 쓴 약을 먹는 게 안쓰러운 모양이구나. 걱정 마라. 이걸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 김선비는 참새의 마음도 모른 채 후처가 건넨 사발을 비웠고 그럴 때마다 참새는 힘이 빠져 갯마루 아래로 툭 떨어지곤 했습니다. 도끼 어린 약기운이 김선비의 몸에 쌓여갈수록 그의 얼굴빛은 흙빛으로 변해갔고 눈동자의 총기도 흐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모가 마당을 쓸다가 우연히 후처의 방에서 나온 쓰레기 더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약초 찌꺼기와 종이 뭉치들이 섞여 있었는데 유모는 평생 약초를 다뤄본 경험이 있어 그것이 예사로운 물건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코를 찌르는 듯한 비릿한 향이 났고 혀끝에 살짝 대보니 혀가 마비되는 듯 얼얼했습니다. 유모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것은 몸을 보하는 약재가 아니다. 사람을 해하는 독초가 분명해. 유모는 떨리는 손으로 약초 찌꺼기를 주워들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후처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유모는 이 사실을 주인 어른께 알리고 싶었지만 증거도 없이 안주인을 모함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김선비의 상태가 날로 위중해지자 유모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유모는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들고 사랑방을 찾았습니다. 김선비는 이불을 덮고 누워 쇳소리가 섞인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몸은 좀 어떠신지요? 유모가 걱정스러운 말투로 묻자 김선비는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왔는가? 오늘은 기운이 좀 없구먼. 비가 와서 그런가 봐. 유모는 찻잔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외람된 말씀이 오나
요즘 안방마님께서 달여올리는 약이 조금 이상합니다. 제가 우연히 약 찌꺼기를 보았는데 독성이 강한 풀들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유모는 말을 하면서도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김선비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모 자네가 나를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네만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네. 세 사람이 나를 위해 백방으로 약을 구하러 다니는 걸 내 눈으로 보았네. 타지에서 온 약재라 자네가 잘 모를 수도 있지 않겠나. 김선비는 천성이 착하고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성품이라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유모를 타일렀습니다. 안 사람이 살림을 깐깐하게 해서 자네가 서운한 게 많았던 모양이군. 내 몸이 나으면 자네 수고를 덜어줄 테니 안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말게. 유모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지만 주인의 뜻이 워낙 완강하여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방 밖으로 나온 유모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참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참새는 젖은 털을 부풀린 채 유모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참새를 향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분이 너도 들었지. 나으리가 저리 고집이 세시니 어찌하면 좋으냐. 저러다 정말 큰일 치르실 텐데. 참새는 유모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땡 하고 힘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두 존재는 서로의 마음을 읽은 듯 한동안 말없이 빗줄기만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고인 빗물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마치 김선비의 앞날에 닥칠 시련을 예고하는 듯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후처는 김선비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놓고 집안의 재물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비단과 도자기를 몰래 장사치들에게 넘기고 받은 돈을 친정으로 빼돌리거나 자신의 비상금 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문서들을 꺼내 확인하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과 논밭만 내 명의로 돌리면 저 병든 늙은이는 이제 필요 없어. 그녀의 중얼거림을 들은 것은 천장에 매달린 거미와 창밖의 참새뿐이었습니다. 참새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후처의 방 주위를 맴돌며 그녀의 악행을 낱낱이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새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울부짖는 것뿐이라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마을에는 어느새 김선빈의 집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굴뚝에서 나는 연기 색깔이 예전 같지 않아 밤마다 그 집 안주인이 무언가를 태우는 냄새가 나는데 아주 고약하더군. 김선비 얼굴을 봤는데 산사람 같지가 않아. 귀신에 홀린 것 같더라니까. 우물가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갔고 사람들은 김선비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쇠하고 사악한 기운이 감돈다는 것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느낀 동네 개들도 김선빈의 담장을 향해 이유 없이 지저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안의 주인인 김선비만 이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병석에 누워 죽어간 아내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후처는 김선비가 아끼는 서책들을 마당에 내다 버리려 했습니다. 곰팡이가 슬었다는 핑계였지만 실은 남편의 흔적을 하나씩 지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김선비가 힘겹게 마루로 나와 이를 말렸지만 후처는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서방님, 건강이 우선이지요. 이런 낡은 책들 때문에 방 안에 먼지가 쌓여 기침이 더 심해지시는 겁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시켜 책들을 불화궁이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김선비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책들을 바라보았지만 기력이 없어 큰 소리조차 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참새가 날아와 책더미 위에 앉아 하인들의 손등을 쪼아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따가움에 비명을 지르며 책을 놓쳤고 참새는 날개를 활짝 펴고 책들을 지키려는 듯 그 위에 버티고 섰습니다. 후처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저놈의 미물, 당장 빗자루를 가져와라. 오늘이야말로 저것을 잡아 죽이고 말겠다. 후처는 직접 빗자루를 들고 설치며 참새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참새는 날쌔게 날아올라 빗자루를 피했지만 후처의 기세가 너무 흉포하여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어딜 도망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란 말이다. 후처의 악다구니에 놀란 김선비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소리쳤습니다. 부인 그만하시오. 짐승에게 어찌 그리 모질게 구시오. 김선비의 호통에 후처는 씩씩거리며 빗자루를 내던졌지만 분이 풀리지 않는지 붉어진 얼굴로 참새를 노려보았습니다. 참새는 지붕 위로 빛이 나여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후처는 참새를 없앨 궁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쥐를 잡는 끈끈이를 구해다가 참새가 자주 앉는 쇳마루와 나뭇가지에 발라놓기도 하고 독이 든 모이를 마당 구석구석에 뿌려놓기도 했습니다. 참새는 영물이라 그 함정들을 기가 막히게 피해 다녔지만 매 순간이 생명을 건 사투와도 같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마당에 떨어진 곡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목이 말라도 장독대 위에 물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산에서 나는 열매와 이슬로만 버티며 집안을 지켰습니다. 참새의 몸은 점점 야위어갔고 깃털의 윤기도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눈빛만은 남편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더욱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찬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김선비의 상태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제는 혼자 힘으로 일어나 앉기도 힘들 지경이 되었고 정신마저 오락가락하여 헛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인, 여보, 나를 데려가 죽으려. 김선비가 헛손질을 하며 죽은 아내를 찾을 때마다 문 밖에서 지켜보던 참새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후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용한 무당을 불러 구슬한다는 핑계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김선비의 정신을 더욱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집안을 울릴 때 참새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방문 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당은 춤을 추며 이 집에 흉한 귀신이 붙었다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 귀신이 바로 참새를 가리키는 듯 했습니다. 후처는 김선비에게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읍내 장터를 돌아다니며 아주 독하고 귀한 독약을 구했습니다. 이것만 먹이면 사흘 안에 피를 토하고 죽는다지. 후처는 비단 주머니 속에 든 붉은 병을 만지작거리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아무도 모르게 김선비에게 이 약을 먹이고 병사한 것으로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김선비가 오랫동안 알아누웠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 의심을 살 일도 없으리라 판단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는 그녀의 눈동자는 탐욕과 사리로 번들거렸습니다. 참새 분이는 본능적으로 거대한 위험이 닥쳐오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집안을 감싸는 공기가 여느 때와 달리 무겁고 끈적거렸으며 후처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살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참새는 밤잠을 설치며 어떻게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말을 할 수 없는 미물의 한계가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참새는 사랑방 문지방에 앉아 밤새도록 날개를 비비며 소리를 냈습니다. 서방님 깨어나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저 여자가 당신을 죽이려 해요. 그 간절한 기도가 김선비의 꿈속에 닿기를 바라며 참새는 추운 가을바람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어느덧 하늘에는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낮부터 사위가 어두워지더니 저녁 무렵이 되자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져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마당에 흙먼지가 회오리쳤습니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날씨였습니다. 후처는 부엌에서 화로에 불을 피우고 붉은 병에 든 독약을 꺼내 찻잔에 부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하고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참새는 부엌 처마 끝에서 비를 맞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새는 젖은 날개를 털며 결연한 표정으로 부엌 문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남편을 구해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가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밤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은 금방이라도 땅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렸고 굵어진 빗줄기는 기와 지붕을 사정없이 때려댔습니다. 마을의 개들조차 짖기를 멈추고 어디론가 숨어버린 깊은 밤. 김선비의 집안에는 무거운 적막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냈고 마당의 나무들은 미친 듯이 가지를 흔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마치 이 집안에 닥칠 끔찍한 불행을 예고하며 도망치라고 아우성치는 듯 했습니다. 사랑방에 누운 김선비는 고열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그의 꿈속에서는 죽은 아내가 나타나 피가 맺힌 눈으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둥소리에 묻혀 그 목소리는 닿을 듯 말 듯 그를 애태우게만 했습니다. 후처는 부엌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홀로 약탕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붉은 숯불이 이글거리며 타올랐고
약탕관에서는 검은 액체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불빛을 받아 붉게 물들었지만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아까 준비해둔 붉은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다는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 한 잔이면 끝이야. 이 집도 논밭도 곳간의 재물도 모두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녀는 나직하게 중얼거리며 병마개를 열었습니다.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순식간에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엌 뒷문 틈새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참새 분이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빗물에 젖은 작은 몸이 덜덜 떨려왔지만 두 눈만은 부릅뜨고 후처의 손동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후처가 붉은 병을 기울이자 하얀 가루가 끓고 있는 약탕관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검던 약물이 순간적으로 짙은 보랏빛으로 변했다가 다시 검게 돌아왔고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가 닿은 부엌 천장의 거미줄에 있던 거미가 힘없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참새는 그것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저것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닿기만 해도 목숨을 앗아가는 맹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와 참새의 작은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참새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당장 김선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참새는 부엌 창가를 박차고 날아올라 빗속을 뚫고 사랑방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거센 비바람이 참새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작은 날개로는 감당하기 힘든 강풍이 불어와 참새의 몸을 뒤로 밀어냈고 굵은 빗방울은 마치 돌멩이처럼 참새의 몸을 때렸습니다. 참새는 몇 번이나 바닥에 곤두박질 치면서도 다시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올랐습니다. 사랑방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 거리가 천리만 리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서방님, 안 돼요. 드시면 안 돼요. 마음속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한편 안채마루에서 서성이던 유모는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이상한 냄새를 맡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소 마님이 다리던 약 냄새와는 전혀 다른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유모는 부엌 문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마님 안에 계십니까? 제가 도울 일이라도. 그러나 문은 안으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유모가 다시 문을 두드리려 하자 안에서 후처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러가라. 내 정성을 들이는 중인데 감히 누가 방해를 하느냐. 썩 물러가지 못해 유모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후처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고 이는 단순히 예민한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섬뜩했습니다. 유모는 부엌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김선비의 병세가 깊어진 뒤로 후처가 직접 약을 다린다고 나선 것이 처음에는 기특해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수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 굳이 하인들을 다 물리치고 문까지 걸어 잠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역한 냄새는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유모의 머릿속에 독약이라는 불길한 단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뛰어들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유모는 가슴만 치며 사랑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비에 젖은 참새 한 마리가 사랑방 방문에 부딪히며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분이 너도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게냐? 유모는 참새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후처는 약이 충분히 다려졌다고 생각하자 불을 끄고 약사발에 검은 액체를 따랐습니다. 사발에 담긴 약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탕약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그 위로 피어오르는 김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쟁반에 약사발을 올리고 입가심으로 먹을 사탕 두어 개를 곁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거울을 보며 표정을 고쳤습니다. 섬뜩한 살기는 감추고 세상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아내의 얼굴로 가면을 썼습니다. 서방님, 이 약만 드시면 곧 편안해지실 거예요. 아주 영원히 말이지요. 그녀는 쟁반을 들고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지만 그녀의 뜨거운 욕망을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후처가 마루를 지나 사랑방으로 향하자 번개가 우르릉 쾅 하고 치며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는 마치 쟁반을 든 악귀의 형상처럼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마루 밑에 숨죽이고 있던 유모는
그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후처의 발걸음 소리가 저벅저벅 들릴 때마다 유모의 심장은 쪼그라드는 듯 했습니다. 유모는 용기를 내어 후처 앞을 막아서고 싶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나으리 그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빌고 또 빌 뿐이었습니다. 후처는 유모가 있는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사랑방 문만을 응시하며 걸어갔습니다. 참새 분이는 후처가 사랑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필사적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젖은 날개가 무거웠지만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새는 후처가 방문을 열 때 그 틈을 타 방 안으로 쏜살같이 날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천장의 석가래 위에 자리를 잡고 숨을 골랐습니다. 방 안은 호롱불 하나만이 켜져 있어 어두침침했고 김선비는 식은땀에 젖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후처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쟁반을 김선비의 머리맡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방님, 일어나 보세요. 약 드실 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참새에게는 뱀의 혀 놀림처럼 들렸습니다. 김선비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눈앞이 흐릿하여 후처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약을 가져왔다는 사실에 희미한 고마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부인, 밤이 늦었는데 고생이 많구려. 김선비가 쉰 목소리로 말하자 후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시맵을 하며 말했습니다. 고생이라니요. 서방님이 쾌차만 하신다면 제 살이라도 베어드릴 수 있습니다. 어서 이 약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용한 의원에게서 어렵게 구해온 특효약입니다. 후처는 김선비의 상체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 등 뒤에 베개를 받쳐주었습니다. 김선비는 몸을 가누기도 힘들 만큼 쇠약해져 있어 후처가 하라는 대로 인형처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참새는 석가래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발을 동동 굴았습니다. 김선비가 저 약을 입에 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참새는 방 안을 둘러보며 무언가 알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벽에 걸린 족자도, 바닥의 요강도, 문갑 위의 화병도 너무 멀거나 무거웠습니다. 오직 자신의 작은 몸뚱이만이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후처가 약사발을 들어 김선비의 입가로 가져가려 하자 당약에서 피어오르는 독한 김이 김선비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김선비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약 냄새가 평소와 다르구려. 너무 독한 것 같소. 후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부드럽게 달랬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지 않습니까? 독한 만큼 병마를 쫓는 힘이 강한 법이니 눈 딱 감고 한 번에 들이키세요. 그녀는 끈질기게 약사발을 김선비의 입술에 밀어댔습니다. 김선비는 아내의 간곡한 권유를 뿌리칠 수 없어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참새가 석가래에서 뛰어내려 김선비의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쬐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참새가 날개를 퍼덕이자 깜짝 놀란 김선비가 멈칫했습니다. 후처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또 저 망할 놈의 새가 썩 꺼지지 못해. 후처는 한 손으로 빗자루를 찾는 심욕을 하며 참새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참새는 물러서지 않고 약사발 주위를 빙빙 돌며 격렬하게 지저귀었습니다. 깃털에서 빗물이 튀어 후처의 얼굴과 약사발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짐승이 미쳤나. 어디 감히 귀한 약에 흙탕물을 튀겨. 후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평소 온화하던 부인이 저토록 사납게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필사적으로 날갯짓을 하는 참새의 눈빛에서 죽은 아내의 간절한 호소를 읽은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이, 녀석이 왜 이리 나를 말리는 것일까? 참새의 방해로 시간이 지체되자 후처는 초조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누군가 마당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이나 유모가 들어오면 낭패였기에 그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서방님, 새 따위 신경 쓰지 마시고 어서 드세요. 약이 식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녀는 김선비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 사발을 쥐게 했습니다. 그녀의 손아귀 힘이 어찌나 센지 김선비는 아픔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사발 속에 검은 액체가 출렁거렸고 김선비는 얼떨결에 사발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이제 사발의 가장자리가 김선비의 입술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참새 분이는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울거나 날갯짓을 하는 것으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온몸을 던져 저 사발을 깨뜨리는 것만이 남편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참새는 석가래 대신 김선비의 어깨 위로 날아올라 숨을 골랐습니다. 작은 심장이 터질 듯이 박동했고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여보, 부디 저를 용서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참새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후처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김선비가 입을 벌려 약을 받아 마시려는 찰나의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우르릉 쾅쾅하는 천둥 소리가 세상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방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참새는 총알처럼 날아올랐습니다. 목표는 김선비의 손에 들린 약사발이었습니다. 후처는 눈앞에서 검은 물체가 휙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참새의 부리와 몸통이 정확하게 약사발의 옆면을 강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눈을 크게 뜨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참새를 바라보았고 후처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찻잔에 담긴 운명이 뒤바뀌려는 찰나. 방 안의 시간은 정지한 듯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방 안에서는 천둥 소리보다 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챙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김선비의 손에 들려있던 약사발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참새분이가 온몸을 던져 사발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검붉은 탕약이 사방으로 비산했고 바닥에 깔린 장판 위로 흥건하게 쏟아졌습니다. 김선비는 엉겁결에 뒤로 물러나며 옷자락을 털었고 후처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쏟아진 약물이 닿은 바닥의 장판지가 치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하얀 연기를 피어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불에 달궈진 인두가 닿은 것처럼 장판이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참새분이는 약사발과 부딪힌 충격으로 인해 방바닥 구석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작은 몸뚱이가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깃털은 젖고 헝클어진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참새는 고통스러운 듯 부리를 벌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만 눈빛만은 쏟아진 약물을 응시하며 안도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친 것보다 남편이 그 독약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바닥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김선비는 기침을 하며 연기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단순히 몸에 좋은 약이라던 그 액체가 닿은 곳이 새카맣게 녹아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처는 사색이 된 얼굴로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완벽했던 계획이 저 작은 미물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독약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병고입니까? 저놈의 새가 들어와서 귀한 약을 다 엎어버렸네. 서방님 괜찮으십니까? 저 미친 새를 당장 잡아 죽여야 합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옷소매로 바닥의 약물을 닦아내려 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다급한 몸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게 타버린 장판과 코를 찌르는 독한 냄새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후처의 팔을 붙잡아 제지했습니다. 평소 유순하기만 하던 그의 손아귀 힘이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부인 멈추시오. 손대지 마시오. 김선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서 끓어오르는 거품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령 사람이 먹는 약이란 말이오. 약이 어찌 장판을 태우고 나무를 삭게 한단 말이오. 내 뱃속에 들어갔다면 내 오장육부도 절이 되었을 것 아니오. 김선비의 서슬퍼런 추궁에 후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눈을 리며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닙니다. 약효가 강해서 그런 것입니다. 독한 병을 잡으려면 약도 독해야 한다고 의원이 그랬습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유모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유모는 약사발이 깨지는 소리를 듣자마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온 것입니다. 유모는 방 안의 참상을 보고 잠시 멈칫했으나 곧 바닥에 쓰러져 있는 참새와 검게 변한 장판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유모는 눈물을 흘리며 김선비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나으리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것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제가 부엌에서 보았습니다. 마님이 약탕관에 이상한 가루를 넣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유모의 폭로는 비수처럼 꽂혔고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후처는 유모를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어디서 감히 주인 마님을 모함하느냐?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후처는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유모를 위협했지만 유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아까 주워둔 약초 찌꺼기를 꺼내 김선비 앞에 내밀었습니다. 나으리 이것을 보십시오. 마님 방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쥐를 잡을 때나 쓰는 독초입니다. 저 여자가 나으리를 해하고 재물을 차지하려 한 것입니다. 유모의 손에 들린 증거물은 명백했습니다. 김선비는 그 찌꺼기를 받아들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아까 약사발에서 나던 그 비릿한 냄새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김선비는 배신감과 충격으로 몸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려 했던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후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그리 잘못했는가? 내 집안의 안주인으로 대접하고 곳간 열쇠까지 맡기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게 칼을 겨눈단 말인가? 김선비의 절규에 가까운 물음에 후처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깨달은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보다는 도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구석에 쓰러져 있던 참새분이가 힘겹게 날개를 파닥거렸습니다. 쬐, 쬐. 그 소리는 매우 약했지만 김선비의 귀에는 천둥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김선비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가 참새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약물에 젖고 상처 입은 참새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참새를 가슴에 품으며 오열했습니다. 미물인 너조차 내 목숨을 구하려 이리 애썼거늘 사람의 탈을 쓴 자가 어찌 짐승만도 못하단 말인가. 김선비의 따뜻한 손길에 참새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죽은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후처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가식적인 미소를 벗어던지고 표독스럽게 웃어댔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병들고 늙은 네가 언제 죽나. 기다리다 지쳐서 내가 좀 도왔다. 그게 뭐 어때서. 그녀는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이 넓은 기와 집에 너 혼자 사는 게 말이 되니 나한테 재물을 좀 나눠주는 게 그렇게 아까웠어.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유모와 뒤늦게 달려온 하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선비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지만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을 가치조차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 여자를 끌어내라. 김선비의 호령이 떨어지자 마당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머슴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평소 후처의 구박을 받아오던 터라 주저없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후처는 발버둥을 치며 저항했습니다. 놓거라, 이거 놓지 못해.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몸에 손을 대. 그녀는 머슴들의 손을 물어뜯고 발길질을 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머슴들은 그녀를 짐짝처럼 들어올려 방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마당으로 끌려나간 후처는 진흙탕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후처는 빗물과 진흙 범벅이 된 채로 일어나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유모가 대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발을 들일 생각 마시오. 관아에 고발하여 죗값을 치르게 하기 전에 썩 물러가시오. 유모의 서슬퍼런 일갈에 후처는 움찔했습니다. 관아에 끌려가면 살인 미수죄로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녀는 분한 마음에 이를 갈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두고 보자. 내 언젠가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거센 빗소리에 묻혀 초라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웅성거리며 대문 밖으로 모여들자 후처는 수치심을 느끼고 옷까지 하나 챙기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후처가 쫓겨나고 나자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적막함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정화된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유모와 하인들은 서둘러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독약이 묻은 장판을 뜯어내고
깨진 사발 조각들을 치웠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독한 연기를 빼내고 젖은 곳을 마른 걸레로 닦아냈습니다. 비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지만 방 안은 사람들의 분주한 손길로 인해 점차 따뜻한 온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참새를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끗한 수건을 가져와 참새의 젖은 깃털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분이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을 게야. 김선비는 참새에게 따뜻한 물을 조금 먹이고 아랫목에 소미불을 깔아 그 위에 뉘었습니다. 참새는 기력을 많이 소진하여 눈을 뜨지 못했지만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보니 다행히 목숨은 건진 듯했습니다. 유모는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을 끓여들고 들어왔습니다. 나으리 놀라셨을 텐데 이거라도 좀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이제 그 악한 여자는 없습니다. 김선비는 미음을 받아들고 한 숟가락 떴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후처에게 속아 집안을 어지럽히고 죽은 아내를 욕보인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은 아내의 영혼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유모, 자네 말을 듣지 않아 큰일 날 뻔했네. 미안하네. 김선비의 사과에 유모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 무사하셔서 천만다행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바람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잦아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폭풍우가 휩쓸고 간 마당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잠든 참새의 머리맡을 지키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아침 해가 뜰 무렵 참새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째타는 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선비는 환하게 웃으며 참새를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일어났느냐 분이야. 몸은 좀 괜찮으냐. 참새는 고개를 끄덕이듯 까딱거리며 날개를 펴보였습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지거나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김선비는 안도하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비 온 뒤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고 나뭇잎들은 물기를 머금어 싱그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참새를 데리고 엠마루로 나갔습니다. 보아라 분이야. 하늘이 참 맑구나. 이제 우리 집에도 맑은 날만 있을 게야. 참새는 김선비의 어깨로 옮겨 앉아 그의 뺨에 부리를 비볐습니다. 그 촉감이 너무나 따뜻하고 부드러워 김선비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당에서는 하인들이 활기찬 목소리로 아침 청소를 하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유모가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예전에 평화롭던 그 풍경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김선비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내는 사람의 모습으로 곁에 없지만 그녀의 사랑이 담긴 작은 참새가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헛된 욕심이나 외로움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지 않겠다고. 그리고 남은 생은 죽은 아내가 지켜준 이 목숨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참새에게 모이를 챙겨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많이 먹고 어서 기운을 차리거라. 네가 좋아하는 햇볕이 저기 가득하구나. 참새는 기분 좋게 노래하며 쌀알을 쪼아 먹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김선빈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 듣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세상에 그 새 부인이 독부였다니 믿을 수가 없네. 그 참새가 김선비를 살렸다지 죽은 본처의 넋이라니까. 사람들은 김선비의 집에 찾아와 위로의 말을 전했고 김선비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닫혀있던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다시 예전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며 덕을 쌓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에는 점차 생기가 돌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나쁜 기운은 지난밤 빗물에 다 씻겨 내려갔고 오직 따스한 햇살만이 기와지붕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선비는 유모가 차려준 정갈한 밥상을 받았습니다. 후처가 있을 때는 구경도 못했던 기름진 나물과 따뜻한 국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밥상 한 귀퉁이에 작은 접시를 놓고 밥알을 덜어 놓았습니다. 이건 우리 분이 몫이다. 참새는 그 접시 앞으로 다가와 밥을 먹었고 김선비와 유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밥 냄새와 사람의 온기가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지는 평범하고도 행복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 찾아온 마을의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따스했습니다. 김선비의 집 마당에는 다시금 밝은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독약과 음모로 얼룩졌던 집안의 어두운 기운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후처가 쫓겨난 뒤 김선비는 며칠 동안 몸져 누워 있었지만 예전처럼 시름시름 앓는 병색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도끼 어린 약을 끄는 덕분에 그의 몸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늙은 유모는 정성을 다해 맑은 죽을 쓰고 보약을 달여 올렸는데 이번에는 참새분이가 먼저 맛을 보지 않아도 김선비는 안심하고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가 숟가락을 놓을 때마다 유모의 주름진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참새분이는 이제 집안의 가장 귀한 상전 대접을 받았습니다. 김선비는 참새를 위해 사랑방 아랫목에 비단 방석을 깔아주었고 가장 좋은 쌀과 깨끗한 물을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참새는 더 이상 밖에서 떨지 않아도 되었고 밤이면 김선비의 머리맡이나 횃대에서 편안하게 잠을 청했습니다. 김선비는 글을 읽다가도 문득 고개를 들어 참새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분이야, 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느냐. 그러면 참새는 책상 위로 포르르 날아와 앉아 까만 눈동자로 김선비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쬐타고 짧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 눈빛은 영락없이 사람의 것, 그것도 아주 깊은 사랑을 담은 아내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선비네 집에서 일어난 기이하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선비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지붕 위에 앉아있는 참새를 향해 손을 모으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저분이 바로 김선비를 살린 의로운 세라지암, 죽은 마님의 넋이 서렸다잖아. 정말 지극정성이지 뭔가. 동네 아이들조차 참새를 보면 돌을 던지기는커녕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잡은 벌레나 예쁜 꽃잎을 마루 끝에 놓아두고 도망가곤 했습니다. 덕분에 김선비의 집마당에는 참새를 위한 작은 선물들이 쌓여갔고 집안에는 다시 사람들의 온기와 웃음소리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흉흉했던 소문은 사라지고 의리와 사랑에 대한 칭송만이 마을을 감쌌습니다. 김선비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자 그는 다시 의관을 정제하고 서책을 펼쳤습니다. 사랑방에서 들려오는 낭낭한 글 읽는 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예전의 힘없고 슬픈 음성이 아니라 맑고 힘차며 생기가 넘치는 소리였습니다. 참새는 김선비가 글을 읽을 때면 창가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듯 하다가도 그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에 맞춰 날개를 파닥거리며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김선비는 그런 참새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책을 읽다 말고 한참이나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존재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한 교감이 흐르고 있었고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느리고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김선비는 마루에 앉아 오래된 반외꼬리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아내가 생전에 쓰던 유품으로 그동안 슬픔 때문에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물건이었습니다. 함 뚜껑을 열자 색색의 실타래와 골무 바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아내의 손길이 닿았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 참새가 날아와 함 속에 있는 은가락지를 부리로 톡 건드렸습니다. 그 가락지는 아내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김선비는 깜짝 놀라 참새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야, 너도 이것을 기억하느냐? 이것이 네 주인이 아끼던 것인 줄 아느냐? 참새는 대답 대신 가락지를 물고 김선비의 손바닥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김선비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 순간 김선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이 작은 생명이 단순히 영리한 새가 아니라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죽음조차 뛰어넘어 돌아온 아내의 영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참새를 감싸쥐고 볼에 비비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정녕 당신이구려. 나를 두고 가지 못해 이리 오신 게요. 미련한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춥고 배고프게 했구려. 김선비의 뜨거운 눈물이 참새의 깃털을 적셨습니다.
참새는 피하지 않고 가만히 김선비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참새의 눈에서도 맑은 물기가 비치는 듯 했습니다. 참새는 작은 날개로 김선비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듯 그의 눈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소. 이제 당신도 편히 쉬시오. 더 이상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이승에서의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으시오. 김선비는 아내에게 전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의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이 모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참새는 쯧쯧하고 부드럽게 울며 김선비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김선비는 참새와 함께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세상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참새의 깃털이 신비로운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김선비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제 나는 괜찮소. 몸도 건강해졌고 마음의 병도 다 나았소. 당신이 지켜준 이 집과 내 목숨 헛되이 쓰지 않고 베풀며 살 것이오. 그러니 이제 당신도 그 작은 몸에 갇혀 있지 말고 자유롭게 날아가시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히 쉬시오. 그것은 김선비가 아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참새는 김선비의 말을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김선비의 어깨에서 날아올라 마당을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참새의 날갯짓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참새는 지붕 용마루에 잠시 앉아 김선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려는 듯 참새는 길고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슬픈 곡조가 아니라 봄날의 시냇물처럼 맑고 경쾌한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김선비는 그 노래를 들으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보내주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참새 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몸단장을 했습니다. 깃털을 가지런히 고르고 부리를 닦으며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김선비와 유모는 마당에 나와 참새를 배웅했습니다. 유모는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마님,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나으리는 제가 목숨 바쳐 모실 테니 걱정 마시고요. 참새는 유모에게 다가가 머리 위를 한번 맴돌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김선비의 손등에 마지막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김선비는 미소를 지으며 참새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잘 가시오, 내 사랑. 다음 생에 우리 꼭 다시 만납시다. 참새는 김선비의 손을 박차고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파란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참새의 모습은 한 점의 빛처럼 보였습니다. 참새는 집 위를 3번 크게 원을 그리며 돌았습니다. 그것은 이승에서의 인연을 정리하고 남은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높은 산 너머로, 구름 너머로 멀리 날아갔습니다. 김선비는 참새가 아주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슬픈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하면서도 동시에 꽉 찬 듯한 충만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참새가 떠난 뒤에도 김선비의 집에는 평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의 꽃들은 예전보다 더 화려하게 피어났고 감나무에는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김선비는 약속대로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돕고 학문에 정진하며 존경받는 선비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가끔 마루에 앉아 참새가 날아간 하늘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어디선가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지저귀기도 했는데 김선비는 그 새를 볼 때마다 넉넉한 웃음으로 반겨주었습니다. 허허, 또 놀러 왔느냐? 그래, 쉬었다 가거라. 유모는 더욱 정성껏 김선비를 보필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저녁상을 물리고 예지 이야기를 나누며 죽은 마님과 참새 분이에 대한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나으리, 그때 그 참새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생각할수록 신통방통한 일입니다. 유모가 말하면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그 아이가 우리 집안의 수호신이었네. 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걸세. 집안 곳곳에는 아내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그리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밤 김선비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환한 빛과 함께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김선비에게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서방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제 편안한 곳으로 갑니다. 서방님도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천천히 오세요. 아내의 손은 따뜻했고 목소리는 은쟁반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고왔습니다. 김선비는 꿈속에서 아내를 꼭 안아주었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개운하고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김선비의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이 깃든 집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나그네들은 이 집에 머물다 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여 끊임없이 찾아왔고 김선비는 그들에게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제공하며 덕을 베풀었습니다. 그의 선행은 널리 알려져 나라에서 상을 내리기도 했지만 김선비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충직한 유모와 이웃들의 정이 함께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김선비도 호호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며 졸기를 즐겼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언제나처럼 동네의 작은 새들이 날아와 앉아 놀다 가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선비가 새들과 대화할 줄 안다고 수군거렸지만 김선비는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은 모습을 바꾸어서라도 반드시 곁에 머문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깊은 겨울밤 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고요한 침묵에 잠긴 밤이었습니다. 김선비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시래기국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상 앞에서 그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눈 내리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밥맛이 좋구나. 유모 자네도 많이 들게. 김선비의 말에 유모도 미소를 지으며 국을 떴습니다. 방 안은 호롱불 빛으로 아늑했고 장작 타는 소리가 타닥타닥하며 정겹게 울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김선비는 자리에 누워 이불을 목까지 끌어덮었습니다. 소미불의 포근한 감촉이 노곤한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지난 날들을 회상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폭풍우 치던 밤의 공포도 참새와의 애틋한 이별도 이제는 모두 아름다운 옛 이야기가 되어 그의 꿈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바람은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선비의 숨소리가 고르고 편안해졌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꿈속에서 다시금 참새가 되어 날아온 아내와 함께 꽃밭을 거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을의 불빛들도 하나둘 꺼지고 산골 마을은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옛 이야기처럼 이 집에는 영원한 평화와 안식이 깃들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불 속이 따뜻하게 데워진 지금 여러분도 김선비처럼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을 지켜주는 사랑은 언제나 당신 곁에 때로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머물러 있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꿈 없는 깊은 잠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저 참새가 날아오르던 하늘처럼 맑고 개운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